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공정 엔지니어가 말아주는 화학 공정 제어 시리즈로 인사드릴 화공 중독자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도전해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좀 제 실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게 저희가 학부 때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특히나 어, 저희가 화학공학 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지식들이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쓸 일이 많은데 이게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적소에 쓸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역량을 키워보기 위해서 다시 좀 전공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좀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의 연장선 상에 있긴 한데 발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발표라는 게 뭐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짬이 차면서 남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좀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이렇게 유튜브로 전공 과목에 대한 강의를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공정제어 강의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제어라는 과목이 화학공학의 다른 과목들, 뭐 예를 들면 연력학, 뭐 그 다음에 열물질 전달, 뭐 유체역학 이런 과목에 비해서는 사실 역사가 좀 짧은 과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과목이 역사는 짧지만 최근에 뭐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뭐 저희가 190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가 뭐 개발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AI 시대를 맞게 되면서 이 기술 개발에 따라서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또 이 공정제어 과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과목의 목차를 한번 쭉 보다가 물론 이제 과거에 그런 셋업된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루지만 이제 최근에 좀 적용이 되고 좀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AI가 발달이 되면서 이 미모 제어, 다변수 제어 쪽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다변수 제어에 대해서도 좀 한번 개념이나 뭐 어떤 식으로 뭐 이거를 제어를 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다변수 제어는 학부 과정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제 강의를 뭐 학부 시험 대비로 듣는다 뭐 이러면은 조금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넓히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다변수 제어는 실질적으로 뭐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에 이미 적용이 돼서 실제로 제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고전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만약에 석유화학이나 정유회사에 입사를 하셨을 때 좀 캐치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 실정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교과서 한 두 개 정도를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로는 1번 S은 케미컬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는 교재를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이 교재가 다른 교재들과는 다르게 좀 계산에 치우친 그런 좀 뭐 계산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약간 예제를 좀 여러 개 주면서 그 예제를 풀면서 좀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 전공이 화학공학은 아니지만 이 공정 제어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시면 좀 혼자서 독학으로도
좀 하기에 그나마 좀 나은 책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공정 제어로 하려는 것도 결국은 이 개념을 좀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좀 고려를 해서 1번 책을 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책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저도 막 이번 책을 가지고 막 이번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좀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번 책에 있는 내용도 조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공정 제어 이론이 어떤 과정으로 좀 발전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정 제어라는 과목이 화학공학에서 시작된 과목은 아닙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기계나 전기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어공학 이론을 좀 화학공학에 맞게 접목시켜 발전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이 제어공학 쪽 이론이 그 미사일이나 뭐 레이더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전후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화학 공장도 좀 고도화가 되면서 이런 제어 쪽 이론을 화학공학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발전을 해온 학문인데요. 이게 기계 전기공학 분야에서의 제어공학 이론과 화학공학에서의 제어공학, 그러니까 공정제어 이론에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기계나 전기 쪽에서는 그 이런 제어들이 로직을 짠 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최근에 현대차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걸으라고 하면은 걷고, 뭐 팔을 올리라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을 한 값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그러니까 뭐 똑같이 밸브를 50%를 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밸브를 똑같이 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작을 시키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정유 공장에 투입하는 원유의 API가 얼마인지, 또는 뭐 반응기에 들어가는 촉매의 상태가 얼마나 뭐 노후화가 되어 있는지, 뭐 심한 경우에는 오늘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똑같지 않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으로만 정의되지 않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모델 자체가 좀 확률적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와 전기 쪽이랑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인데, 이게 데드 타임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내리면 한참 뒤에 반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 레이더를 아니, 이것도 현대차 로봇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현대차에서 개발한 로봇한테 팔을 들으라고 하면은 바로 팔을 들겠죠. 아마 그 간격이, 내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시간 텀이 아마 1초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화학공학에서의 제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짧으면 10분, 뭐 길면은 막 2-3시간, 아니면 뭐 하루,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밸브를 열어라, 밸브를 조금 열었는데 반응이 없다가 이게 1시간 뒤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내가 밸브를 뭐 더 열었다, 그러면 이 반응이 나중에 한꺼번에 오면서 이게 공정이 완전히 흔들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공장이 터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에서의 제어의 이론은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장에 있는 그 운전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막 컴퓨터 여러 대 있고 막 거기 앉아서 막 뭐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공장을 운전을 하시는
운전원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밸브를 조작할 때 이게 한 번에 막 10%씩 이렇게 절대 열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밸브를 조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화학 공장의 반응이 한 번 입력을 줬을 때 이게 반응이 바로 오지 않고, 이게 한 번에 큰 반응을 주면 나중에 몰려서 한 번에 큰 반응이 와서 결국은 공정이 흔들리고, 심한 경우에는 공정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계와 전기 쪽 제어공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은 상호 간섭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로봇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현대차 로봇한테 오른손을 들어라 라고 하면, 그 오른손을 드는 동작으로 인해서 뭐 왼발이나 오른발, 왼손 이런데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류탑의 그 바텀 온도를, 그 증류탑의 하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팀량을 늘리라고 명령을 하면, 이 스팀량을 늘리는 명령이 다른데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내가 스팀량을 늘리면 칼럼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증류탑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압력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리플럭스 양이 변하고, 그리고 리플럭스 양이 변함에 따라서 제품의 순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작을 하는 그런 것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우리는 미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변수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어떤 특정 동작이 다른 데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나 화학 공장의 경우는 그런 게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화학 공정의 제어가 왜 필요한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만약에 석유 화학 공장이나 뭐 정유 공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마인드가 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 제어도 사실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루는 물질들이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장에 운전하는 상태가 그 설비의 설계값을 넘어서 설비에 손상이 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게 공장에 뭐 큰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유해한 물질이 외부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역사회의 영향을 뭐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품의 품질을 맞추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학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학 공장에서는 처리하는 물질이 시간당 톤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정도 문제가 생겨서 뭐 계속 불량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손실이 거의 억 단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공장의 운영 관점에서도, 그 수익성 관점에서도 이런 오프 스펙을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안전의 조건은 기본이고, 뭐 그런 안전의 조건은 기본이고, 이제 제품의 스펙을 고려를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운전 경제성 확보. 이거는 이제 같은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최대한 돈을 덜 쓰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특히나 최근 같은 석유화학의 불황의 시기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화학 공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다른 공장들보다 더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 공장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전 경제성 확보의 부분도 최근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공정 제어가 이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제 안전과 환경 규제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술의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제 안전과 환경은 기본이고 이제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으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 컴퓨터가 이제 최초로 발명이 됐죠. 그러면서 컴퓨터를 아무래도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이 속도도 훨씬 빠르고 정확도도 높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화학 공장의 제어에 적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된 것이 이제 DDC 방식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공정 제어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컴퓨터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DCS 방식으로 제어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이후에는 이제 공장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지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좀 통계학이나 최적화 이론들 그런 부분들도 좀 접목이 되면서 이제 공장의 수익성, 뭐 안전, 환경, 품질은 기본이고 이제 공장의 수익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론이 진화를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AI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화학 공장의 운전도 예측의 범위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과거의 데이터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미리 선제적인 제어를 하는 그런 방식들도 앞으로는 좀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보신 것처럼 이런 공정 제어라는 과목이 최근의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가장 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서 좀 내용들도 과거와는 좀 다르고, 그리고 과거와 다르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이론에서 더 발전한 내용들이 좀 빨리빨리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좀 나중에 뭐 정유나 석유화학 업계에 오시거나 아니면 뭐 이쪽에 면접을 보실 때도 좀 충분히 강점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